진짜 요즘에 현대기아차들이 이제 마감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, 진짜로. 네. 진짜 어떤 포인트를 만져봐도 정말 견고한 느낌이고, 네. 이런 건 진짜 요즘에 여러분 안녕하세요, 모토란입니다. 제가 결국에는 이 넥소를 리뷰를 하게 되네요.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. 난 넥소는 리뷰할 생각이 없다. 난 수소차의 세상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. 딱히 전기차로 넘어가는 와중에 지금 넥소를 내가 뭐 왜 타봐야 되는지 모르겠다. 요런 되게 그 무식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, 최근에 그 이동형 수소 충전 트럭 광고가 하나 들어오면서 그 수소 쪽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파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이게 수소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. 지금 진짜 조금 오바를 더 못하면 이거 우리 전기차가 아니라 그 전에 수소차를 타게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면서, 마침 또 우리 그 속초TV의 멤버이신 그 리자손님이라고 있으신데, 그분이 또 이게 최근에 넥소를 사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 넥소 리뷰 좀 한번 해도 될까요 해서 또 빌려주셔서 이렇게 또 차를 감사히 리뷰를 하게 됐네요.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예전에 제가 수소차 관련해서 그 무식한 발언, 경솔한 발언을 함부로 내뱉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, 그 말은 좀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 차량 가격이 지금 7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. 그리고 보조금이 3천이 조금 넘어요. 그래서 요거를 퉁퉁 치면은 실제로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한 4천 가까이 됩니다. 대부분 3천 후반에서들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, 자, 보조금 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비싼 데에는 전기차가 배터리 가격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듯이,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전지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이 뭐냐면 이제 수소를 전기로 바꿔주는 놈이에요. 수소를 전기로. 이 차에서는 바로 그 스택이 가장 크게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택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2세대 스택이에요. 2세대 스택. 뭐 예를 들어서 세타 엔진으로 따진다면 세타2 정도 되는 거지, 세타2. 그런데 그 전에 세타1에 해당되는 1세대 스택이 존재했고, 그 1세대 스택이 들어갔던 차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투싼 수소차인데, 요 투싼 수소차를 누군가가 사가지고 이 스택이 고장이 난 다음에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뭐 부품값이 무슨 뭐 4천이네 5천이네.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4천이고 5천이고 아예 갈아줄 부품이 없는데 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고장났을 때 부품 가격은 어떻게 하냐, 고칠 수는 있냐, 이거 고장나면 폐차해야 되는 차 아니냐, 아직도 댓글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길래 요거 관련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, 방금 말씀드렸던 그 뉴스에 나왔던 그 투싼 사례 있죠. 투싼은 애초에 그건 양산차라고 볼 수 없는 차입니다. 그 투싼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랑 우리나라 정부랑 환경을 위해서 수소차가 필요하지 않겠냐, 우리 수소차를 좀 연구도 하고 개발도 좀 해보자 라는 그 목표하에 200대가 만들어져서 소비자 판매됐던 게 아니고, 이제 지자체랑 현대차 그룹 내에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계열사들, 거래처들 요쪽으로 뿌려져가지고 진짜 테스트 연구 목적으로 돌아다니던 차들이에요.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나와서, 그러니까 실수야, 실수. 흘러나와서 소비자가 그걸 구매를 한 다음에 고장이 났어요 라고 현대차에 가지고 갔더니 부품도 없고 뭐 사실 부품값이 뭐 얼마고 이게 된 거죠.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거고, 엄밀히 말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된 첫 번째 양산 수소차는 이 넥소고, 얘는 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스택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. 다른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, 그러면 2세대 스택이라고 해서 뭐 부품 수급은 되겠다만 스택 가격이 뭐 싸졌어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. 알아봤더니 얘도 스택 교체하면은 뭐 4천 몇백만 원이래. 그러니까 이게 10년 16만 킬로를 보증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, 카페 같은데 많이 뒤져보고 하면은 10년 16만 되기 전에 이미 다들 스택을 교체를 해. 뭐 가끔 가다가 10년 16만을 진짜 채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전에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만 보더라도 뭐 정확히는 이 넥소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이 2세대 수소 스택에 대한 발표였는데, 이 2세대 여기 들어가 있는 2세대 스택을 얘기하면서 16만 킬로가 내구 연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뭐야, 이게 보증기간이자 곧 내구 연한이기도 한 거야. 그러면은 뭐 장난 아니야. 10년 16만 10년 타고 나면은 뭐 차 폐차라는 거냐,
아무리 보조금을 받았어도 이거 4천만 원 주고 산 차인데 10년 지난 다음에 폐차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. 그래서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습니다. 그 내부의 이제 비공식 루트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더니 요게 지금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하시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 10년 16만을 채운 차들이 많이 없어서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리퍼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리퍼. 그래서 스택을 완전히 새 걸로 갖다 껴버리면 4천만 원이 맞는데 요게 그냥 내구 연한이 끝났을 때는 요거 반납하고 리퍼 제품으로 갈아 꼈을 때 약 6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드는 생각이 600이면 괜찮지 않나. 모르겠어요.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년 16만을 탄다는 가정하에 10년에 뭐 600만 원이면은 막말로 뭐 10년 동안 엔진오일도 안 갈아. 얘는 뭐 전기차처럼 배터리 마탱이 가가지고 또 뭐 배터리 가격 걱정 안 해도 돼. 그리고 그 사이에 연료비 절감해.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딱히 뭐 이 스택 가격 때문에 뭐 스택 나가면은 폐차해야 되는 차, 사고 나면 폐차해야 된다, 저 뭐 보증기한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, 뭐 이런 걱정들은 좀 넣어두셔도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얘기를 이렇게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들 여기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차가 어떤지 궁금하지도 않아, 나는 그 스택 가격 때문이라도 저건 안 사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까봐 걱정이 돼서 일단 차가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가장 좀 예민하게들 생각하시는 스택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알아본 것까지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립니다. 가끔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공유 드리는 것 중에 틀린 정보도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요거는 제가 많이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스택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요. 이 수소차의 가속력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살짝 언덕길인데 한 50km에서 100km까지만 가속을 한번 해보죠. 얍! 80, 90, 100. 자, 언덕길인 거를 감안하고 생각을 한다면 나쁘지 않은 출력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쁘지 않다는 그냥 패밀리카, 데일리카, 친환경이라는 거를 깔고 탈 자동차 치고 나쁘지 않다. 바꿔 말하면 시원하게 잘 나가는 맛은 없다. 다만 시내에서 운전하기에 막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출력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또 않다. 그래서 비슷한 차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은 그 코나 EV 1세대 있어요. 1세대 코나 EV 1세대가 딱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. 딱. 그리고 형제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니로 EV랑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고. 다시 한번 70km에서 프락셀. 뭐 여튼간에 그냥 일상 영역에서 주행을 하기에 답답하지 않은 그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막 고출력 전기차들 요즘에 많잖아요. 그런 차들처럼 막 대단한 출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. 하지만 얘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최종적인 출력은 모터가 내주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강하고 약하고랑은 별개로 악셀을 밟았을 때 굉장히 즉각적이고 부드럽게 출력이 전달된다라는 그 장점, 그것 때문에 승차감이 부드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전기차 타시는 분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전기차 타면서 우와 이렇게 승차감이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기차 그 서스펜션의 승차감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 요철을 잘 걸러내는 그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,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그렇고 미션이 매 단수마다 1단, 2단, 3단, 4단, 5단 계속 변속을 해주고 밟을 때마다 또 다운시프트를 하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그 변속이 되는 딜레이를 느끼고 또 변속될 때마다 꿀렁거림을 느껴야 되는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이 모션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 수소차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출력이 좀 약하고 최대 출력은 좀 빠지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전기차처럼 충분히 좀 이제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, 그리고 출력이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전은 좀 편안하고 승차감도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에 이미 전기가 들어있고 악셀을 밟으면 거기 담겨있던 전기를 즉각적으로 끌어다가 바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. 수소 탱크에서 스택으로 수소를 쏴주고 스택이 전기를 바꿔서 그 다음 모터로 보내준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힘만으로도 모자라니까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력까지 함께 끌어다가 모터가 함께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터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. 스택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있고 배터리 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.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랑은 다르게 혹시 악셀을 밟았을 때 이 출력이 확 걸리는 데까지의 딜레이가 좀 느껴지지
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, 바보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.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. 다만 이게 혹시 영상으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빨리 밟아가지고 그래픽이 막 빨리 움직이잖아요. 그래픽에 렉이 걸린다? 이래도 되나 보세요. 밟는다? 얍. 막 빨리 렉 걸리잖아. 이거 뭐 렉 걸리잖아. 천천히 가다가 얍. 얘는 저거 렉 걸려. 자, 아무튼 이거는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 후방 카메라 작동될 때도 살짝씩 렉이 있어요.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모션이 좀 나오던데 약간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게 되면 수소를 스택에 쏴주고 그 스택이 모터랑 배터리 쪽에 전력을 이렇게 나눠서 보내주는 것도 볼 수 있어요. 출력이 많이 걸리지 않을 때는 스택이 수소를 받아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뭐 모터로 살짝 보내고 뒤에 배터리로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저장된 배터리는 이제 요 내부 전장을 돌리는 데도 사용을 하지만 뭐 히터, 에어컨 이제 공조 장치에도 사용이 되고요.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급가속을 할 때 이 모터 쪽으로도 출력을 좀 같이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배터리에 이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소차를 탈 만한 가장 큰 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. 우리가 친환경차 하면은 전기차를 보통 떠올리고,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전기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, 무거워진 중량은 승차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중량이 무거워지면서도 미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에서나 가능한 일들이에요. 그래서 뭐 아이오닉 5, 뭐 EV6, 그래서 심지어는 EQS 같은 차들을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똑바로 떴다가 떨어질 때는 승차감이 좋은가 싶다가 좌우 엇박으로 차가 이렇게 좌우로 비틀리는 롤이 생겨버리면은 사정없이 막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거든요. 자, 그런데 다시 이 차로 돌아와서 얘는 공차 중량이 지금 1.8톤입니다. 그리고 보면 얘가 지금 사이즈가 한 투싼 정도 되는데, 투싼 내연차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. 그리고 이렇게 중량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결과 승차감이 미쳤어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넥소의 승차감 세팅을 유난히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. 그래도 나름 차값이 7천만 원이 넘는 차니까 이거 현대에서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비슷한 사이즈의 투싼이랑 비교를 한다고 쳤을 때 투싼보다도 방지턱 넘을 때 이 한기 속도가 훨씬 높은 느낌이거든요. 자, 지금 50km로 넘을게요. 50? 와, 여기에 50으로 넘었을 때 서스펜션 꽝 치는 소리 나는 차들 정말 많거든요. 자, 50km 한쪽 바퀴만. 이야, 그렇다고 얘가 지금 그 무지성 출렁출렁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무지성 출렁출렁들은 오히려 방지턱 넘을 때 되게 힘들어해요. 빡 치거든. 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댐퍼가 끝을 찍거든. 이렇게 빡 찍거든 한번. 그리고 펴질 때도 탱 하고 펴지면서 이렇게 충격을 좀 만들어주는데, 얘는 무지성이 아닌데 지금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지금도 60km. 그 저 방지턱 테스트를 몇 킬로로 하냐고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데, 대부분 다 이렇게 40에서 50 사이로 넘습니다. 얘는 솔직히 40으로 넘으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계속 50으로 넘고 있는데, 아무튼 이렇게 지금 범프 리바운드가 굉장히 큰 요철에서의 승차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, GV60 같은 전기차는 일단 다 나가 있어야 되고, GV70하고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전 솔직히 지금 GV70의 승차감 진짜 좋거든요. 80은 꽝이고, 거의 얘는 그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GV70 승차감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손색이 없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고속 범프 구간 진짜 좋아요. 다시 한번. 이야,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지성이 아니에요. 방금 저 구간은 좀 굉장히 격하게 두 번을 따당하고 튀어오르는 곳인데, 무지성으로 그냥 막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와중에 또 노면 착지도 착착 잘 해줘요. 축축. 그리고 이 브레이크 느낌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현대기아의 전자식 브레이크. 현대기아는 요거 진짜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.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벤츠나 포르쉐, 아우디, BM도 약간 이상하니까 BM은 빼고, 얘네 전자식 브레이크 쓰는 차들 브레이크 페달 밟아보면 그 내연기관하고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정말 그 부드러운 페달의 느낌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 부드러운 페달의 느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담력이, 지금도 제가
나름대로 부드럽게 쓴다고 쓴 건데 막 달리던 도중에 갑자기 쓴 거니까 아무래도 이 발 감각이 완전히 예민하진 않은 상태잖아요. 막히는 길에서 계속 요만큼씩만 계속 밟으면서 갈 때는 순간적으로 또 예민해졌다가도 막 계속 달리기만 하다가 악셀을 막 이렇게 밟기만 하다가 브레이크 밟을 때는 또 좀 둔해진단 말이야. 이럴 때만 하더라도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차를 부드럽게 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야. 눌러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빡빡한 느낌이 나면서 끝에 가면서 담력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부드럽게 사람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차를 부드럽게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성으로 이렇게 낭창낭창하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.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뒷자리 좀 타볼까요? 네, 뒷자리는 이런 느낌인데 무엇보다도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장점은 바닥에 배터리가 안 깔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바닥 레벨 자체가 전기차에 비하면 한참 낮아요. 그리고 이렇게 시트 아래로 발 들어가는 공간도 좀 나오고. 그래서 전기차들은 보통 제가 앉아도 이 허벅지가 이렇게 딱 앉으면은 허벅지가 시트에서부터 떠가지고 여기가 제대로 지지가 안 되니까 좀 앉은 자리가 막 쩍벌이 된다거나 좀 앉은 자세가 불편하다거나 하는데 얘는 일단 그런 게 전혀 없고 운전석에서도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시트가 정말 좋습니다. 시트도 솔직히 투싼급의 시트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.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몸이 살짝 감기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좀 고급지다. 그래서 시트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아이오닉 5 시트가 지금 정확하게 감각이 기억이 나는데 아이오닉 5 시트보다 나아요. 전체적으로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. 네. 나쁘지 않아요 진짜. 자, 뭐 결론을 좀 내보자면 당장 이 2세대를 막 사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왜냐면 얘가 벌써 나온 지 좀 됐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얘가 2세대 스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뭐 또 이제 차세대, 3세대 스택이 나올 예정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얘가 또 출시된 지 좀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차를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심스럽지만. 하지만 이 수소차에 대한 인식 자체는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수소차가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비하면 아무래도 광물 의존도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.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광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벌써 뭐 리튬이 어째요, 뭐 니켈이 어쩌고, 코발트가 어쩌고, 망간이 어쩌고,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무슨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어쨌다느니 뭐 차를 못 만들어요, 뭐 이러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광물 의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백금밖에 없거든요, 사실. 그리고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소 자체도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것 같고. 그리고 얘는 또 한 번 충전하면 이제 600, 700km 타니까 물론 지금 이제 수소 충전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당장에 많이 보급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곧 있으면 올라갈 광고 영상이지만 그 현대차에서 H 무빙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또 수소 충전을 이동형으로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동형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런 걸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확장되고 나면은 진짜 타볼 만하지 않을까. 수소차가 또 비전이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2세대에는 살짝 요 렉 걸리는 것도 그렇고 잡소리도 그렇고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신형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그럴 것 같고 이거 또 저희 자손 형님이 또 차 빌려주셨는데 이거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. 요즘에 좀 이렇게 재미있는 차 리뷰할 거 없어가지고 좀 심심했었는데 오랜만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 재밌는 차 리뷰할 거 있으면 또 차 좀 많이 보내주세요. 네. 바이.